말씀하신 일단 북한에서 뭐 단순한 서명 뜻으로 쓰고 있는 비준은 논외로 하고 그 비준의 우리 국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도 단일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회 동의에 가까운 뜻으로 비준을 쓰셨는데 이제 반드시 국회가 아니라 그 행정부에 어떤 특사 같은 사람이 가서 서명을 하고 왔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비준한다. 이런 부분도 용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내에서 법적으로 논의될 때의 비준이라는 것도 그 조약의 정식적인 효력을 어떤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런 의미의 그 비준이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면으로는 국내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것 이런 뜻의 비준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동의에 가까운 뜻으로 쓰는 비준이라는 용례도 있고 한 3가지 정도 용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 어느 것도 단순한 서명이라는 뜻의 비준은 없는데 주사파 청와대에 의해서 비준이라는 말이 굉장히 그런 식으로 공론에 등장했기 때문에 그 엄격한 그 뜻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사태가 초래됩니다. 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단순하거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이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 2번째 시간에는 좀 주제를 좀 바꿔서 미리 공지해드린 대로 다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4대강 치수 관점으로 보는 국토 그리고 환경이라는 주제입니다. 저희가 지난 강의에 태양광 이야기를 하고 4대강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내용도 저희가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돼야 되고 국가의 자원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때에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고 국가가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누고 또 이야기 나눈 후에 함께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MBK 월요 공개 강좌는 헌법은 살아있다라는 주제로 매 시간 그 헌법에 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국토에 관련된 헌법은 제 122조입니다. 화면 함께 122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의무를 다할 수 있다. 헌법 122조에서 국토의 이용과 개발 그리고 보존을 위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헌법에 준해서 이 국토를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내용에 목차를 잠깐 보겠습니다. 치에 대해서 좀 나눌 거고요. 또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얘기 그리고 강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대운하 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개발의 효과라든가 그 진행하지 못한 그 아쉬움들을 좀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간과해서는 안 되는 환경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은 노란 걸로 보내고 파란 색깔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스릴 치자라는 한자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삼수변 비가 오면 산을 따라 내리는 물을 저장하는 것과 같다. 이게 다스릴 치자의 뜻입니다. 즉 다스림이란 물을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나라 경영의 기본은
산과 물을 다스리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산치수, 그 이야기가 치자에 담긴 뜻입니다. 과거 우리가 한문을 통해서 이 다스림에 대해서 지금 봤지만 과거 말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어떨까요? 현재는 과거와 다를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물을 잘 다스리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선진국은 반드시 물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럽 선진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 나라들을 보면 정말 국토를 아름답게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요. 제가 오늘 내용 중에 좀 참고했던 내용이 박석순 교수님의 부국환경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읽어보고 참 감동도 하고 또 좋은 내용이라서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국환경론, 제목도 참 멋진데 저희가 부강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환경을 다스려야 되고 또 국토를 이용해야 되는지 한번 시간을 되실 때 한번 읽어보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치수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우왕이라는 사람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거는 역사 정설이 아니고 역사는 뭐 정사라도 기록이 되지만 또 여러 가지 그 야사라든가 전설이라든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대우치수 이야기가 오늘 주제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이 대우는 우왕이라는 우라는 사람이 물을 잘 다스려가지고 나중에 왕이 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레이트 우, 이제 대우가 이제 위대한 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붙여서 대우치수 이렇게 불리는데 고대 중국 때 우라는 사람이 황하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13년간 집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불철주야 매진한 끝에 그 치수에 큰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칭송을 하고 그거로 인해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나중에 하나라라는 그 나라를 새로 열게 됩니다. 이 우왕을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 우왕을 치수의 상징으로 기록을 하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 보면 우왕이라는 인물 자체보다 치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것이 형상화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또 그림을 좀 찾아봤어요. 당인 대우치수도라는 그림인데 이게 대만 국립보건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청나라 때 사수라는 화가가 저 방자가 모방할 때 방자라서 저 당인이라는 사람은 명나라 4대 화가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대우치수도를 그린 그림이에요. 그것을 다시 청대 때 사수라는 화가가 모방을 해서 다시 그린 그림입니다. 내용은. 근데 이 가운데 보면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우왕이라는 사람인데 그 주변의 그림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치수를 위해서 제방을 쌓고 또 여러 가지 물기를 내고 그렇게 협력해서 일을 하는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정도로 치수가 중요했고 또 치수가 그 국가의 흥망을 가르는 시절에 그 중요성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안보, 저희가 이제 현대에 돌아와서 국가 안보의 5대 요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사, 보건, 에너지, 식량, 그리고 물입니다. 이 물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반도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나라든 그 국토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지정학적인 장점과 단점 그리고 승명같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꿈을 꾸게 되고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를 들 수가 있는데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꿈은 뭔가요? 그렇죠. 네. 얼지 않은 항구입니다. 얼지 않은 항구. 러시아는 과거
우랄 산맥을 넘고 또 시베리아 그 동토를 건너서 동진한 이유가 단지 딱 한 가지 이유, 얼지 않은 항구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과거 6.25 때도 러시아가 소련이 마지막에 남아있던 곳이 청진항이라고 합니다. 청진항에서 물러가지 않고 거기서 미련을 가지고 오랫동안 있었던 것은 청진항을 놓치기 싫었던 그런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일본은 어떻습니까? 러시아와는 또 다르게 일본은 대양을 향해서는 열려 있지만 대륙을 향해서는 막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를 탐했고 중국으로 진출했고 또 2차 대전 때 또 대륙으로 또 동남아로 이렇게 많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입니다. 반도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 반도에 살고 있는 것은 숙명이고 벗어날 수가 없는 일이겠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걸 우리가 선택할 수 없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은 반도에서 태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할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지정학적인 요건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토의 지정학적 위치가 불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많은 외세와 침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도 국가이면서 세계를 제패했던 곳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는 반도입니다. 헬레니즘을 꽃피웠던 그리스도 반도고 로마 제국을 건설했던 이탈리아도 반도고 또 이베리아 반도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스페인 아닙니까? 세계 3분의 1을 차지했던 그 국가도 반도 출신입니다. 반도 국가인 것이죠. 국토가 반도에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국토로서의 반도를 잘 못 경영을 하는 것이 문제지 국토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반도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반도를 어떻게 경영해야 될 것인가 그런 그 관점을 달리 보면서 생각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그 주제는 4대강 치수 관점으로 본 국토 그리고 환경인데 먼저 강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강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강은 그냥 강변 아파트에 살면 좋고 한강변 아파트에 사는 게 꿈이다 뭐 이런 얘기 말고 강을 한번 묵상을 해보면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문화와 역사가 숨쉬는 곳이고 강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고 문화가 유지되고 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곳은 강을 반드시 끼게 됩니다. 문명과 문화, 산업화 이런 것이요. 또 강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내는 길이 아닌 자연스럽게 자연이 만든 길이 강이 됩니다. 우리가 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저 물길은 한번 정해진 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똑같은 길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이 되면 물길은 바뀌고 그 물길을 따라서 또 생명체들이 다르게 이제 맞춰서 사는 거죠. 강의 물길은 계속 바뀌어 왔어요.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그걸 알아야 되고요. 또 강 주변에는 항상 많은 스토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강을 통해서 그 많은 애환과 얼마나 희로애락이 있겠습니까? 그 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은 관리되어져야 되는 대상이고 강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4대강 얘기를 하겠죠. 4대강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은 알고 있어요. 4대강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고 그 많은 것이 왜곡돼 있었는지 그 4대강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조금 더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여러 가지 홍수와 가뭄, 수질 등 물 문제를 해결하고 생태 환경을 개선하며 문화관광 내주 환경을 조성하여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작은 번호로 여러 가지 수자원을 확보하고 또 생태 하천과 건강한 하천을 조성하는데 분명히 기여한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수변 공간을 제대로 이용을 했다고 보시나요? 물론 후진국에 비해서는 이번에 필리핀도 홍수로 다 잠겼던데 그런 나라 이런 4대강 기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선진국에 비하면 너무나 방치되어 있었고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창조되지를 못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후진국에 비해서는 많은 관리를 해왔지만 앞으로 강을 통해서 수자원 관리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이 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비밀이 이 물길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4대강 얘기는 길게 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렇게 여기 상단이 치수 전 사진이고요. 하단이 사업 후에 이렇게 강이 좀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4대강의 가장 큰 특징은 뭘 것 같습니까? 강을 깊게 파는 겁니다. 그 강은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폐정물은 자연스럽게 쌓이고 그 쌓인 것들에 의해서 강의 수위가 낮아지면 그만큼 강의 생명력과 기능은 떨어지는 것이고 때가 되면 강의 바닥을 파줘야 강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 폭이 넓어졌고 강 수심이 깊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강이 건강해졌다는 얘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이 굉장히 4대강 주변에 가보면 자전거 길도 그렇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4대강에 대한 여러 가지 왜곡된 얘기들은 지금도 많이 풀렸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밝혀질 거고 그것을 다들 인지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저는 걱정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홍수 피해 지수가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이제 4대강 치수가 되기 전입니다. 영국이나 독일, 미국에 비해서 현저히 높습니다. 한국은 이 강에서 관리되어야 될 부분이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피해 지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몇 차례 얘기했던 건데 이걸 이제 수치를 좀 정확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국민안전처 재해연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얻은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보시면은 2015년 자료인데 1998년부터 4대강이 관리되기 2007년 전까지 1168명이 사망실종을 했고 피해액이 24조입니다. 그리고 총 복구비가 31조가 들었어요. 10년 동안 복구비가 31조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4대강 공사비가 22조였죠. 저 공사비 대신에 벌써 남은 사업이었죠. 이거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수해 방지 대책을 세운 겁니다. 김대중 정부 때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방지 대책 예산이 27조였어요. 노무현 정부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42조였단 말입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다시 재설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태풍이 와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이 87조예요. 이것이 팩트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안다면 4대강에 대한 비난은 잦아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언론 보도도 그렇고 또 외국 보도도 있고 해서 그럼 이제 운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운하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계획하고 주장하신 분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제가 이 박정희 대통령의 운하 추진 계획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1966년 처음에 운하 계획을 박정희 대통령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탐사 시작을 하고 경인운하 설계를 프랑스 회사에 외주를 주게 돼요. 그것이 1966년도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진행될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도 똑같이 해석을 하셨고 이해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근데 70년 3월에 한강 유역 조사를 했어요. 해서 이 타당성은 밝아졌지만 그때는 저희가
돈이 없을 때입니다. 70년에는 재정 부족으로 지금은 이거 할 때가 아니라 돈을 벌어야 할 때다. 그래서 77년에 저희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운하 계획을 구체화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78년에 건설부 장관 신영식 장관에게 한강 운하 건설 계획을 본격 추진하라, 그런 지시를 하시게 됩니다. 그게 1978년. 네.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그 운하 기술이 높았던 데는 미국 공병단. 공병단이라는 것은 군대에서 뭐 가교를 놓고 여러 가지 토목 공사를 하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것을 공병단이라고 하는데, 미국 공병단에 모리스 중장이 이제 최고 책임자였는데, 이 미국 공병단에 의뢰를 하게 돼서 현지 답사와 이제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해 12월 21일 날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정식으로 조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해 79년도 10월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좌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그래도 80년에 그래도 이제 미리 조사는 의뢰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남한강 주운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미국 육군 공병단과 건설부 그리고 산업기지개발공사 이름으로 작성이 돼서 공표가 됩니다. 저 자료는 지금도 있겠죠. 제가 표지는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운하의 역사는 그렇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운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운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직 운하를 접해보지 못했죠. 국내에서는 제대로. 근데 저는 유럽의 운하나 미국의 운하, 또 캐나다 이런 데 선진국들에 있는 운하들을 보면 이게 생명줄이구나, 이게 생명선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뭐 잠시 후에 이제 조금 선진국에 대해 얘기할 때 얘기하고 싶은데 좀 이따 다음 순서에 얘기를 하고요. 운하는 막힌 물길을 하나로 잇는 것이다. 또 운하는 친환경적인 환경 개선 사업이다. 또 운하는 부가가치를 생산한다. 운하는 세계로 진출하는 하나의 토대다. 운하는 경제를 되살리는 불씨이다. 운하는 관광대국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운하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제가 이렇게 운하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게 됐는데요. 저희가 운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운하가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철도를 개설을 하게 되면은 그 서울과 부산에 있는 터널이 몇 개일 것 같습니까? 42개입니다. 철도 터널만. 근데 운하는 터널이 딱 한 군데입니다. 낙동강과 한강을 잇는 문경세제 쪽 조령산 터널이라고, 그곳 한 군데 말고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살짝만 열어주면 연결이 되고, 그곳 한 군데에서 이제 뭐 리프트 기술 그거가 많은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데, 그것도 유럽의 예를 들어보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강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선진국 유럽보다 그 조건이 월등히 좋습니다. 강 폭이며 강 길이며 여러 가지 조건이, 또 운하를 계획하는 A선에서 Z선까지의 표고차, 레벨, 그 수준차가 오히려 유럽보다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오히려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의 이제 효과를 대해서 좀 간단하게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운하는 도로나 철도보다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도로 운송에 비해서 대기 오염이 7분의 1, 또 연료 사용량이 3분의 1,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분의 1, 그리고 뭐 부수적으로 타이어 마모라든가 비상먼지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운송 수단이죠. 운하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기능은 물류겠죠. 근데 물류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빠른 걸까요? 저는 문화의 장점을 빠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 느립니다. 하루 걸립니다. 그런데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1시간 걸리냐, 2시간 걸리냐, 10시간 걸리냐는 하루 빨리 출발시키면 되는 단순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루만 빨리 출발해서 도착시키면 물류만큼 안정적이고 효과적이고 정확한 게 없습니다. 강은 정확하게 데려다 줍니다. 그 시간에. 차 안 막힙니다. 그리고 네. 그 문화에 우리가 그 두려움은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그 두려움과 그런 공포심을 조장을 해서 우리가 그걸 돌파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여기 한반도 대운하 계획도예요. 남한은 12개 노선, 뭐 경부운하, 뭐 어떤 운하 이렇게 있죠. 총 연장이 2,100km, 북한은 1,000km, 합해서 3,100km입니다. 저는 저 그림을 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냐면 대동맥 같습니다. 대동맥. 우리의 흐르는 혈관을 흐르는 그 피, 대동맥 같습니다. 이 한반도에 흐르는 저 생명선, 저 길이 연결될 때, 통일이 됐을 때 정말 저 한반도 대운하는 반드시 해야 되고 막 가슴 뛰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이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진국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요. 선진국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죠? 뭐 동경, 뉴욕, 상해, 프랑크푸르트, 파리, 런던, 뭐 네덜란드, 뭐 암스테르담, 뭐 이런 곳이 있겠죠. 이 대부분의 유력한 뭐 대도시는 특징이 뭐냐면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이 항구 도시가 왜 국제적으로 손꼽히는 대도시로만 이렇게 될 수 없는지 여기에는 문화의 비밀이, 물길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과 운하를 비교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 규모나 조건이 좋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선진국 중에 강에 배가 없는 나라가 사실 있나요? 한강에서 물론 유람선 다니지만 한강같이 이런 좋은 강에 배가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울이 10대 도시에 들어가는데 10대 도시 중에 배가 다니지 않는 강은 수도는 서울밖에 없습니다.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 같이 내륙수로 교통망이 없는 나라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또 EU 국가들 장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도로교통망에서 내륙수로로 도로교통망을 내륙수로 운송수단으로 이렇게 전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도시를 얘기하고 싶어요. 서울, 대전, 대구, 여러 대도시가 있는데 그런 대도시는 지금 항구도시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 항구도시라고 하는 부산, 광양, 평택, 인천은 항구도시죠. 하지만 반쪽짜리 항구도시입니다. 그 이유는 내륙수로, 그러니까 배후수로가 없다는 거죠. 배후수로가 없는 반쪽짜리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기능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상상력 속에 배가 어느 순간 지워져 있어요. 이 배를 우리의 상상력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좀 미국 문화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미국의 유명한 문화가 그러니까 뭐 파나마 운하라든가 그런 해양 운하 말고 내륙 운하 중에 이리 운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리 운하. 그것이 이제 뉴욕에 이제 물길을 열어준 그런
운하인데요. 이 이리 운하로 인해서 역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뉴욕은 서부 쪽과 단절된 그런 도시예요. 과거 우리가 서부 개척하던 시절에. 그런데 이 이리 운하가 뚫림으로 해서 서부가 뉴욕 안으로 동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서부에 있는 그 대평원의 여러 가지 식량이라든가 자원이 동부로 공급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서부 개척으로 또 그 미국 전역이 함께 그 물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고, 그 여파로 뉴욕으로 들어온 여러 가지 식량들이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영국으로 가게 돼서 영국의 인력들이 영국의 노동 하시는 것들이 산업화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식량 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적인 물품들을 생산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산업화 쪽으로 이제 그 인력들이 투입하게 됨으로써 산업화가 가속화됐다. 뭐 이런 내용이 합리성을 있다고 좀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 로스앤젤레스 LA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LA는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거기가 지금은 옥토로 변했습니다. 왜 그 사막에 도시를 세웠을까요? LA는 석유가 나오는 지역이고, 또 하나 발달한 산업이 뭡니까? 영화 산업이죠. 영화 산업. 과거 우리가 지금 조명이나 사진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사진을 선명하고 고퀄리티로 찍을 수 있는 곳이 사막입니다. 태양빛 때문에. 그래서 LA가 할리우드가 이제 선정이 됐던 거고, 그 LA가 이제 선택이 됐는데 물이 없단 말입니다. 큰 강도 없고 큰 호수도 없고, 그곳에 이제 물길을 내서 거기를 개발하게 되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세크라멘토 강 하고 무슨 강이 있는데, 그것이 수백 킬로를 이제 끌어들여서 그 LA에 물길을 내서 그 도시가 발달하게 된 거죠. 미국에서 3대 도시로 치면 첫 번째가 뉴욕이고, 두 번째가 LA 로스앤젤레스예요. 세 번째가 시카고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건데, 그만큼 사막이 물길 하나로 이렇게 열리고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유럽 10개국을 관통하는 다뉴브강이라는 걸 제가 좀 보게 됐는데, 이게 10개국을 관통을 합니다. 이탈리아 위에서 뭐 오스트리아 빈을 지나서 쭉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유럽의 10개국이 운하로 연결이 돼 있어요. 저것이 유럽에 이제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아름다운 사진을 찾는다고 찾은 건데, 이게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클리블랜드 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캐필라노 호수가 댐 건설로 인해서 형성이 된 거예요. 저거 글자가 없고 제 설명이 없으면 저 호수가 그냥 인간이 그냥 만든 그런 인간의 손이 탄 그런 호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것이 강이 관리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량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재탄생되고 재생산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사진을 준비했고, 이것도 미네왕카 호수라는 곳인데 이것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보고 싶은 그런 호수 전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환경이 무엇인가, 친환경이란 무엇인가, 그런 관점은 환경 보존이냐, 환경 보전이냐의 개념인 것 같아요. 환경 보존은 있는 그대로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지킬보, 있을촌, 그래서 보존, 있는 그대로를 간직한다는 것. 그리고 보존은 온전하게 다듬어 관리하는 것을 보존이라고 합니다. 지킬보, 온전할 전, 온전하게 다듬어 관리한다는 게 환경 보존입니다. 우리는 환경 보존을 해야겠습니까? 환경 보전을 해야겠습니까?
환경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맡긴 이 땅을 아름답게 관리를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환경 보존과 환경 보전을 잘 구분했으면 좋겠고, 환경을 보존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선진국들은 이 환경의 개념을 환경 보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환경 개선의 관점으로 접근을 했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드렸던 그 책에서 환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발췌를 했는데 제목이 부국 환경론이었죠. 그래서 가난이 환경 파괴의 근원적인 문제이고 가난이 환경의 최대의 적이고 부강한 나라가 환경을 지킨다. 제가 이 얘기를 처음에는 한 몇 초 동안 머뭇했어요. 그런데 바로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생각들을 이 구절로, 이 문구로 이렇게 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 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주의, 환경 운동. 환경에 대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양극화가 되어 있죠. 환경을 대하는 자세, 이해,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 낙관론자가 있고 환경 비관론자가 있습니다. 환경 낙관론이라는 것은 과학과 기술, 또 법과 제도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고, 환경정책 추진과 환경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써있는데, 이 내용보다 다음 표로 좀 설명을 할까 해요. 이게 뉴턴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환경 낙관론주의자들의 이제 그 얘기가 뉴턴 이론에 담겨 있는 것인데,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오염이 가중되고 자연이 훼손되고 환경의 질이 떨어지죠. 과거 영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산업화 초기 단계에는 뭐 시커먼 굴뚝 연기 공장마다 그냥 막 소음마다 말이 아니었겠죠. 근데 어떤 책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공장에 가서 일을 함으로써 우리 가정이 먹고 살고 애들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 매연이 너무나 향기로웠다. 그 소리가 쉽지 않았다. 뭐 이런 시절도 있었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매연이 심하고 어려움이 있었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 변곡점을 지나면 이 표에서 보는 것 같이 경제가 향상되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면 환경도 자연스럽게 이 상생 효과를 타게 되죠. 그것은 환경과학이 발달하고 환경기술이 발달하고 또 법과 제도가 보강이 되고 강화가 됩니다. 여러 가지 법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환경의식이 강화됩니다. 이것이 그냥 가설이나 이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전 세계를 보고 이해하면 환경이 좋은 나라는 선진국이죠. 환경이 나쁜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환경 비관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산업화와 과학기술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반산업화, 반개발, 반핵 같은 환경운동을 정비하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경단체도 이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과격해진 극단적인 환경주의자들은 생태 근본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다른 말로 생태 중심주의라고도 하는데, 이 생태 근본주의라든가 극단적 환경주의자들은 어떻게까지 주장을 하냐면, 예를 들면 기아에 허덕이는 에티오피아인들, 아프리카 사람들, 이 기아에 허덕일 때 최악의 것이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간섭을 한다는 것이 최악의 처리다. 그리고 최선의 방법은 굶도록 내버려 두어서 자연 스스로 균형을 잡도록 하는 것이다가 극단적 환경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인간은 자체가 다른 생물종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자연에 대해 인간은 암적인 존재이다. 이런 것이 또 생태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또
같은 맥락의 사회생태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극단적 환경주의의 한 부류인 사회생태주의는 사회주의 계획, 또 경제와 환경적 우위를 주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환경의 병폐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파괴해야지만 지구가 살아나고 모두가 해피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 단체들, 환경 문제들이 뿌리와 근간은 이런 이론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고요. 제가 오늘 또 옛날 책 한 권을 여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도 여기 북극 환경론 안에서 발췌를 한 거예요. 이게 1993년에 나온 책인데 환경사기꾼이라는 책입니다. 로널드 베이리가 쓴 책이고 환경 비관론자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지구 종말이나 환경 재앙은 결코 오지 않았고 과학적 근거도 없다. 그리고 세 그룹의 슬픔을 파는 장사꾼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학자, 그리고 환경단체, 그리고 언론을 들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어떤가요? 자신들의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지만 또 그거를 통해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켜야 하지만 연구비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위기의식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파는 장사꾼이라고 이 책은 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환경단체에게도 위기는 필요합니다. 위기가 없으면 기부금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이죠. 환경단체도 위기의식을 부풀리고 있고 또 언론도 또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야지만 장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언론과 환경단체 그리고 학자가 슬픔을 파는 장사꾼을 묘사되고 있고 저는 이 좀 다른 말로 이 슬픔을 파는 장사꾼을 제 스타일대로 해석을 하면 두려움을 파는 장사꾼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도 두려움을 팔아서 하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두려움을 또 위기의식을 팔아서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분들을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이제 오늘의 얘기는 대충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맺은말로 제가 적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같이 함께 토론하고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통일한국의 마스터 플랜은 물길이어야 한다. 저는 이 물길이 생명선임을 많이 느낍니다. 이 한반도가 아까 보여드린 그런 물길로 연결되면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부국 환경이 되는 거죠. 물을 잘 다스리는 나라는 선진국이 되고 선진국은 물을 잘 다스린다는 이 말이 저는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눈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과 수변 공간은 경제성장 동력으로 부국 환경에 초석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난이 환경의 최대적이라는 거, 부강한 나라가 환경을 지킨다는 거, 이거 우리가 명심하고 부국, 강병, 그리고 선진적인 마인드, 그 물길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또 오늘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바로 질문하는 시간으로 가질까요? 저기가 여기 먼저 도 변호사님 판문점사람 질문을 할까요? 같이 하죠. 먼저 판문점 선언 비준에 있어서요. 저는 이게 오해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북한 문제를 들여다보면 북한에서는 한국보다 비준이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쓰거든요. 장군님 비준을 기다리고 있어. 아직 장군님 비준이 안 돼서 이게 돈이 안 나와. 이런 말이 아주 일상화처럼 쓰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지금 판문점 선언 비준이라는 말을 들을 때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국제법에서는 비준이라는 단어 굉장히 좁게 사용됩니다. 조약을 먼저 가입을 하고 사인을 하고 나서 국내에 들고 가서 국내에서 국회에 갖고 가고 의회에 갖고 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확인 도장을 받는 그런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국내법적으로 반드시 국내법 자체는 아니지만 국내법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효력이 인정되는 그런 절차인데 이렇게 비준을 하지 않는 조약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비준을 꼭 해야 되는 조약은 이거다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 60조가 이제 못을 박았기 때문에 비준이라는 법률 행위는 상당히 그 좁은 의미인데 지금 판문점 선언이라는 것을 비준한다.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선언을 비준한 예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가령 세계 인권 선언이 인권 관련된 가장 유명한 선언이에요. 1948년인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세계 인권 선언을 전부 다 인정을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선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비준이라는 것도 없어요. 대신 이제 비준을 하려면은 그 이제 비엔나 협약이라는 얘기거든요. 인권 협약. 그거를 이제 조약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비준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 판문점 선언이 거의 남북 간에 맺은 조약 정도 수준이라는 뜻인지 도저히 이 규범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한국법 전문가인 도 변호사님한테 이 비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설을 부탁드려요. 지금 그 말씀하신 일단 북한에서 뭐 단순한 서명 뜻으로 쓰고 있는 비준은 논외로 하고 그 비준의 우리 국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도 단일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회 동의에 가까운 뜻으로 비준을 쓰셨는데 이제 반드시 국회가 아니라 그 행정부에 어떤 특사 같은 사람이 가서 서명을 하고 왔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비준한다. 이런 부분도 용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내에서 법적으로 논의될 때의 비준이라는 것도 그 조약의 정식적인 효력을 어떤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런 의미의 그 비준이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면으로는 국내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것 이런 뜻의 비준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동의에 가까운 뜻으로 쓰는 비준이라는 용례도 있고 한 3가지 정도 용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 어느 것도 단순한 서명이라는 뜻의 비준은 없는데 주사파 청와대에 의해서 비준이라는 말이 굉장히 그런 식으로 공론에 등장했기 때문에 그 엄격한 그 뜻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사태가 초래된 거죠. 이 판문점은 그 사기친 거를 세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저희도 사실은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게 그만큼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전혀 얘기가 안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어떤 문제인가요? 국제적으로도 아주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은 이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싱가포르 선언에 판문점 선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선언 안에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이렇게 했는데 그때 싱가포르 선언에 서명하고 있던 트럼프에게 알려져 있던 판문점 선언 내용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때 트럼프에게 알려준 판문점 선언은 굉장히 희석화된 뭐 그런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거를 영문으로 제시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속내는 달랐다는 거죠. 이미 그때부터 자기들은 다른 내용을 합의해 놓고 유엔에도 그때 자기들이 합의한 다른 내용이 이게 진짜 번역입니다 하고 제출했기 때문에 미국이 보니까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는 거죠. 그게 번역이라고 하니까 이게 공식 번역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옛날 거는 비공식 번역. 그러면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비공식 번역을 보고 선언에다 서명을 한 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거기 있는데 그걸 정면으로 제대로 다루고 있는 언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속였다는 거죠. 미국 대통령을 속인 거예요. 제가 이해를 네. 그렇게 돼요. 이번에 VOA가 뭐 쫓겨난 게 석탄 수입을 보도를 했기 때문에 쫓겨났다고 그러는데 이게 판문 선언 얘기는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사실은 이거 굉장히 미운 털을 지금 이걸 보도해가지고 국제적 망신을 줬기 때문에 쫓아내는 데에는 이게 뭐 아주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두 분께 약간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김정숙 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원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이제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4대강 사업으로 추적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4대강 사업으로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된 공사를 나중에 애초에 원한 대로 4대강 사업을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애초의 계획으로 재추진하는 것이 어려운가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애초의 계획은 추진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개인적으로 있었던 질문이고요.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4.27 판문점 선언에서 만들어진 그 문구가 처음부터 영문 번역을 이렇게 교묘하게 할 것을 예정하고 만든 것인지 너무 이게 절묘해가지고 의심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대운하가 좌초되고 4대강으로 했기 때문에 추후에 했을 경우 어떤 또 다른 어려움이라든가 잘못된 방향으로 인한 누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신데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대운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길을 넓혀주고 열어주고 배를 띄우는 개념입니다. 어떤 구조물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토목 콘크리트 구조물로 강을 친다든가 아니면은 곳곳에 리프트를 해가지고 그걸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친화적이고 자연스럽다는 것을 먼저 그런 생각의 틀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모든 일은 특히 공사는 순서가 바뀜으로 해서 그만큼 누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큰 차원의 어떤 대전제에서 가져올 여러 가지 장점이라든가 그거에 비하면 작은 정도가 아니라 극히 미약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저 두 번째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심준으로 굉장히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꼼수를 부리는 데 있어서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북한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아마 축적된 경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태영호 공사님 책을 보면은 북한이 외교 문서를 작성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자기들 아주 한 글자 한 글자 신경 쓴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빈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은 저런 꼼수를 부리고 싶으면요 길게 써요. 길게. 그러면은 아까 전에 영어를 보시면 영어는 세 개가 다 명확히 딱 구분됐죠. 우리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영문 세 개가 딱 세 개가 다 나올 수 있는 하나의 한국말이 되는데 우리 한국어 구조상 길게 쓰면 이런 중의적인 뜻이 막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북한은 특히 자기들이 관심이 아주 지대한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 문구를 따듬을 때
당연히 장고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저렇게 쓰면 이거 얽어 넣을 수 있다. 이런 그런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판문점 선언 내용을 보면은 유엔 결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남북 간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뭐 남북 간 경협이다 뭐다 뭐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풀려고 지금 정부가 그렇게 추진하는 건지 그걸 보면 지금 굉장히 또 엄청 중요한 질문이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유는 우리가 비록 필부에 불과한데 왜 여기 모여가지고 이러고 있구나. 나라의 명운이 백척간두에 썼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북중러하고 한패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내일 또 간다. 온갖 경협 이야기를 떠든다. 그거 다 북중러하고 한패고 미국하고는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엔 결의하고도 심지어 이게 국제적으로 다 표시가 나서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 가서 다 써요. 얘들 국내 정치 전환용으로 거기 가서 또 평화쇼를 하고 한미동맹에 굉장히 위태롭고 유엔 결의에 위태로운 짓을 문정부가 한다. 영국 대표적 언론에서 막 씁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때요? 보란듯이 오늘 그 유엔 안보리 긴급 소집해서 대북 제재에 대해서 세게 이행해야 된다고 소집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러시아하고 하는 것도 다 위반이고 지금 그러고 어떤 이야기 나오니까 강한 해상 차단을 하겠다. 이제 보니까 너네 공해상에서 너무 불법 한정 많이 해서 석유 마음대로 펑펑 가져가는데 좌시하지 않겠다 앞으로. 그거 말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올 초부터 나왔었는데 해상 봉쇄하고 해상 차단을 구분해야 됩니다. 해상 봉쇄는 그 자체로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바다를 다 막아버리는 건데 더 심각해요. 근데 해상 차단은 지금처럼 불법 한적하는 배가 있으면 가서 단속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단속하는 거를 세게 하다 보면 뭐가 생길 수 있냐면 우발적인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발적인 충돌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라는 사람들은 상당수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엔 결의 위반을 아주 대놓고 하는 쪽으로 막 치달아간다. 그런데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정치 세력화가 안 되어 있다. 네. 그게 그래서 나라가 백척간두라는 거거든요.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정치 세력이 번듯이 자리만 잡고 있으면 그래도 덜 걱정을 하는데 국민들이 아주 기겁을 하는 거는 지금 거의 이거 생각이 어디가 있나 싶은 사람들이 전부 정부로 되어가지고 1등 기업까지 다 반강제로 끌고 저기 올라가면서 지금 제대로 입법 끝이 제도권에서 안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막 좌불안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격변기를 통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때에 큰 좌표를 뚜렷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저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한데 단순하게 미국에서도 그랬어요. 단순한 사람들이 노예 해방돼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리건 대통령이 소련은 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역사를 바꿉니다. 아멘. 그게 역사를 바꿉니다. 그 순수하고 단순한 용기가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단순해요. 아는 것도 부족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저 김정은이는 망해야 되고 예, 절대 저거 지금 문의하고 있는 거는 이 역사에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뚜렷이 딱 세우고 있는 한 여기서부터 희망이 싹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말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단순한 용도가 썰합니다. 저는 그 4대강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에 저희들 언론을 통해서 그 4대강으로 인해서 환경이 얼마나 파괴가 되고 오염이 심하고 뭐 그렇게 들었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좋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그럼 그게 어느 게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거하고 왜 다른 건지. 저는 그것을 가장 큰 이유를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어떤 정치가라든가 이념가들이 낼 수 있는 결론일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전문적이고 특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뚜렷하게 그 답을 내놔야 되는데 이 4대강과 이 운하 부분은 그쪽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4대강과 운하의 장점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떤 토론이라든가 정상적인 논의에 의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 왜곡된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그 왜곡된 부분만 진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4대강의 본질이 운하의 본질이 친환경적이고 굉장히 그 생명력 있는 그런 일임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오늘 강의 내용 말고도 그 세부적으로 그 많은 장점들을 또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4대강의 목조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얘기되고 있는데 왜곡된 것이 많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이 많이 됐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이 공론화돼서 정상적인 터에서 얘기가 나눠진다면 반드시 밝혀질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전망이 어둡거나 두렵지 않고요. 굉장히 밝습니다. 방향은 진실이기 때문에. 교수님.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제일 떠들고 있는 4대강 사업 실패다. 고 주장하는 게 녹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녹조 현상이라는 건 많은 분이 실제로 전문가가 얘기한 내용이 카톡에도 뜨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 자세히 보시면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에 더 증가된 원인이 아니다. 이게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끊임없이 녹조를 4대강 때문에 더 많아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언론이 지금 거의 지켜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녹조만 물고 늘으시면서 4대강 사업 실패다. 이렇게 보를 다 개방해야 된다. 이렇게 밀고 해서 보도 다 개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완전히 넌센스라는 게 전문가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특별히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강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휴식하고 그리고 또 토론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손석희 구속! 구속!